네, 반갑습니다. 네, 타나토스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홍규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치유하는 뇌, 스스로를 초월하는 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문제죠. 네, 저희.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본다면 이 뇌과학 분야 중에 여러 가지 조절 방법이 있는데 스스로 치유하는 뇌의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뉴로 피드백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약물이나 수술이나 아니면 전기 자극, 자기장 자극, 광 자극 같은 이런 자극 위주의. 그러면 왜 자극을 하냐면 일시적으로 그냥 쏴버리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한 달 정도는, 두 달 정도는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치유하는 뇌라는 것은 계속 만들어가는 절차적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처음부터 완전히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점점 3주, 4주, 5주, 6주 이렇게 지나면서 견고해지고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 내재적으로는 제가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했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를 벗어나서 약간 관계론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이 사회에서 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즉, 교육과정이라든가 대학교의 전공 과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뇌에 관련된 과목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물리학이나 아니 전자공학 이쪽에서 뇌를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는 뭐 뇌의 비밀이 뭐 이렇게 펼쳐진다. 뭐 뇌의 마지막 수수께끼가 열려진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뇌가 어느 수준이고 내가 뇌가 건강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건강검진에서도 나의 뇌를 검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거의 90%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의 뇌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이제 서점이라든가 뇌 가소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스스로 치유한다. 스스로를 초월한다. 스스로 치유하는 뇌, 이건 뇌 가소성 이론이고 스스로를 초월한다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조그만 우리 이제 주먹을 두 개를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뇌랑 비슷해집니다. 주먹을 딱 쥐고 오른쪽과 왼쪽 뇌를 이렇게 딱 뭉치게 하면 뇌랑 비슷해요. 좌뇌 우뇌. 이 조그만 곳에 뭐 천억 개의 세포가 있고 이 교세포라는 것은 거의 1조가 넘어갑니다. 그 엄청난 정말 외계에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복잡한 이 뇌의 질환명을 ADD라고 딱 정할 수가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죠. 뇌가 이렇게 복잡한데 신경과 정신과의 매뉴얼, 이 질환은 ADD, 이 질환은 불면증,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맞는가? 안 맞는다는 거죠. 요즘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그런 말 하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뇌는 초월한다. 근본적인 문제로 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오늘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인한 인식, 즉 뇌는 고칠 수 있다. 어떻게? 뇌 특성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어떤 자극을 이용해서 그랬을 때 가장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치료 방법인 이렇게 뇌의 특성을 이용하는 스스로 치유하는 뇌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걸 극대화해서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뉴로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설명하면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서 과연 그럴까?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약간 믿기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 뭐 다음 주도 계속 시민운동 하듯이 아는 만큼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각성계 구조와 뇌파, 두 번째 각성계 조절 능력과 저희 훈련 사례, 네. 그 다음에 뉴로하모니 로드맵, 로드맵이라는 것은 정리하면서 이 각성계의 문제인 분들을 어떻게 뉴로하모니로 훈련시키면서 어떻게 주위에서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번 주에 각성계에 문제 있는 분들 주의 결핍이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뉴로피드백 클리닉인데 여기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대해서 네, 대해서 약물보다 뉴로피드백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뉴로피드를 소개한 글입니다.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ADHD가 뇌의 특정 영역에서 저자극 현상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네. ADHD를 제일 처음에 한 것은 1973년도 조엘 루바 교수가 텐시 대학교 조엘 루바 교수가 ADHD를 임상하면서 73년이면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50년 전 얘기 같습니다. 네. 그때 개발되었습니다. 본 클리닉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뇌파에 측정하는 센서를 붙이고 화면을 통하여 주의력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자극과 이완 상태를 조절하는 훈련을 합니다. 핵심어는 스스로죠. 뇌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말일 텐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뇌가 알아서 합니다. 네, 생존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거죠. 반복 조절 훈련을 통하여 뇌파를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환자는 행동이나 주의력, 지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뉴로피드백 치료는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게임하듯이 훈련하기 때문에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ADHD를 포함한 다양한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08년도에 이 논문을 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에서 뉴로피드백 치료의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에서 5명, 7명에서 뉴로피드백 시행한 5명,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병행한 7명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뉴로피드백만 시행한 아동이 더 점수 차이를 더 보였다. 그래서 약물을 같이 하는 것보다 ADHD,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ADHD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주의력 결핍, 주의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선택, 어떤 걸 딱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인지를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선택을 하고 몰입을 해야 하는데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그것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에 과잉 행동, 그 다음에 행동이 안정적이지 않고 과잉 행동을 보이는 이 친구들을 ADHD라고 합니다. 네, 이런 아이들을 약물 치료와 뉴로피드백 치료를 병행하는 것보다 뉴로피드백 시행한 것이 점수 차이를 더 보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뉴로피드백 집단이 약물 치료 집단보다 더 유효하게 더 감소했고 부주의에서 네. 그다음에 과잉 행동, 충동 점수에서는 뉴로피드백 훈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보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서 더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미국 네, 소아학회에서 소아청소년 심리사회적 치료 권고사항에서 레벨이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소아학회 의사분들이 가장 먼저 치료를 권고하는 사항을 레벨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HD 아동의 뉴로피드백 치료, 예, 레벨 베스트 서포트라고 해서 가장 먼저 뉴로피드백을 권합니다. 미국 소아학회는 그 회원 수가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1930년도 시작해서 가장 권위 있는 그래서 세계의 치료의 어떤 중심 모델 이렇게 되고 있죠. 약물 병행하는 것은 세 번째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학회는 전북대 정신과 임상 논문과 동일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미국 소아학회나 대한민국 서울대나 전부 ADD, ADHD는 약물보다 뉴로 피드백, 뉴로, 신경, 피드백, 그러니까 뇌파 훈련, 뉴로 피드백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약물보다 효과가 더 좋다. 이거를 우리 ADD나 ADHD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처음에는 믿기지 어렵겠죠. 내가 왜 몰랐을까? 하지만 어,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야 돼요. 처음에 이런 정보를 들으면 기억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정보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기존의 정보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일단 이 전두엽은 불신으로 가요. 불신. 믿기 어려운 거죠. 근데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뇌에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서 이게 저장이 되고 잠깐 연결이 되고 저장되고 다른 신경망과 연결이 되면서 공고화된다고 하거든요. 기억으로 공고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으면 안 믿죠. 당연히 안 믿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내가 이걸 좀 알려드려야겠다는 분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료도 주고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제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 시흥에서 묻지마 살인이 나와서 6시 반 정도 뉴스를 보니까 시흥에 계신 분들은 집에 집에서 큰일이 없으면 나오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완전 미쳐가고 있는 거죠. 네. 전부 이제 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뇌의 문제가 사회 문제입니다. 정말 사회에 관심이 있다면 뇌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해결 방법,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사례도 만들어 보시고 알리는 작업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해봤고요. 오늘 각성계입니다. 각성계. 신경생리학적으로 뇌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깨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수면과 관계가 있고
깨어있음. 네. 그 다음에 뇌를 쉬게 하는 거, 경계, 무관심과 집중 등 뇌 상태를 조절합니다. 각성계 시스템 관련된 뇌 부위는 뇌간, 시상, 시상하부, 편도체, 전두엽, 청반액이 있는데 오늘은 전두엽하고 요 편도체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계, 주의 결핍, 네, 이쪽 주의력이 떨어져 있다, 과잉 행동이다, 정서가 이렇게 조절이 안 된다라는 말이 주의 결핍, 과잉 행동이 이제 각성계입니다. 이쪽 부위가 특히 전두엽 편도체 이쪽 부분이 기능이 떨어지면 각성계 조절이 안 되고, 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주의력, 그 다음에 행동 조절 능력들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되는 거 있죠. 네. 이쪽 각성계 시스템은 이런 부위가 있는데 전두엽 편도체 이쪽 부분이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각성계와 학습 능력 침해입니다. 이 각성계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뭐 한두 번 이렇게 잘 들을 말은 아니죠. 근데 결국은 각성이 돼 있어야, 머리가 맑게 깨 있어야 공부를 잘하게 되고, 머리가 맑게 깨 있어야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각성은 주의 집중, 정보 처리, 기억력 형성 등 학습의 핵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낮으면, 졸리고 무기력하면, 아니면 너무나 높은 각성이면, 불안, 긴장이면 인지 효율이 떨어뜨립니다. 학습 능력은 적절한 각성 수준에 의해 좌우되며 뉴로피드백은 뇌의 각성 상태를 조절함으로써 학습을 위한 최적의 인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게 만들겠다, 학생들 머리 좋게 하겠다면 각성입니다. 각성. 각성하는 뇌파가 뭐냐? 이따 보겠지만 SMR파죠. 머리를 맑게 깨우는 뇌파, SMR파. 그래서 주로 이렇게 낮은 각성, 무기력하고 졸립고 집중 안 되고 전부 공부 못하는 애들, ADD, ADHD, 경계선 지능아,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아, 이런 친구들이 전부 문제가 뭐냐면 뇌가 각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각성을 어떻게 깨울 거냐, 각성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 뇌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SMR파입니다. 센소리 모터 리듬. 치매아저도 마찬가지죠. SMR이 안 나오고 알파파가 안 나와요. 알파파가 안정뇌파인데 안정이 되지 않아요. 세타파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세타파, 치매도 세타파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파를 없애주면, 없애주면서 SMR파를 올려주니까 학습장애 아이들이 정상 아이로 학습 능력이 올라가더라. 이 논문이 1973년도 논문입니다. 50년 전. 네. 아까 말씀드렸던 조엘 루바 교수가 되겠습니다. 뇌의 각성 패턴은 기억 인코딩 및 회상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성 저하는 치매의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한다 해서 이 각성계,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네, 이렇게 관련을 받습니다. 다음 각성계와 뇌파와의 관계입니다. 델타파, 깊은 수면, 네, 세타파, 졸음 몽롱, 그 다음에 알파파, 편안히 깨어있는 상태, 중간 각성이라고 하고, SMR 저베타, 주의력 집중력, 정상 각성, 고베타가 너무 높게 나오면 이제 과도한 각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파, 세타파가 나온다. 수면 뇌파기 때문에 각성이 안 돼 있다. 알파파는 편안한 상태니까, 깨어있는 상태니까 중간 정도 되고, SMR과 저베타, SMR이 주의, 저베타가 집중이란 말을 쓰죠. 주의력 뇌파, 집중 뇌파, 주의력 집중이니까 정상각성. 그래서 ADD는 일반적으로 저각성 상태로 해석되고 뇌의 활동이 낮아, 활동이 낮아서 집중하기 어렵고 외부 자극에 둔감하게 반응한 경향이 있습니다. ADHD는 혼합형으로 과잉각성과 저각성이 번갈아서 나타나 조절이 실패한 상태가 많으며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ADD는 저각성. 그러니까 주로 델타, 세타, 알파파까지 너무 약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쪽 델타, 세타는 엄청나게 높죠. 예. 델타파가 너무 높으니까 수면 뇌파가 너무 세니까 각성 수준이 거의 없고 세타파도 엄청 세니까 졸음 몽롱한 상태고 각성이 안 돼 있고 알파파가 너무 낮으니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긴장 불안 고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ADD는 여기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까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뇌파와의 관계도 봤고요. 이제 뇌파를 보겠습니다. 네. 주의결핍장애는 이쪽 뇌파인데 네, 오른쪽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뇌파입니다. 이게 가장 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IQ 150 아주 머리가 각성되어 있는 아이들 뇌파고 두 번째 아이들은 두 번째 중간은 여기는 이제 영재들이고 학교에서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보시면은 요 붉은 기둥이 두 개가 있고 네, 차이점이 녹색이 이렇게 좀 깊게 드러나 있습니다. 뭐 수능 그림처럼 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붉은 기둥은 가장 저 뒤쪽에 있죠. 이쪽에 앞쪽이라고 보면 델타파입니다. 델타파. 그러니까 델타파는 두 가지에서 나오게 되죠.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몸을 움직이거나 수면 상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몸을 움직였지 않을까, 눈을 깜빡였지 않을까 이렇게 예, 몸을 움직임 뇌파고 이 녹색은 이제 세타파라고 합니다. 세타파. 그래서 여기 거의 없는데 이게 산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세타파가 높아졌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있다. 여기는 델타파도 없고 세타파도 없습니다. 아주 각성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는 아이들이 얘기할 때 그냥 선생님 말씀이 다 암기가 돼요. 듣는 순간 그냥 머리에서 암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암기가 되면서 머릿속에서 기존에 있던 정보들과 빠른 속도로 재결합되고 처리하고 재결합되고 처리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찾으면서 더 이것도 알아볼까? 저것도 알아볼까 하면서 스스로 학습이 되죠. 근데 요 밑에 있는 아이들 문제인데, 그리고 또 요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이 주의, 집중, 스트레스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의, 집중. 네. 특히 이쪽 가장 마지막 부분, 가장 마지막이 이제 아주 새파랗죠. 이 새파라는 것은 고베타파, 스트레스 뇌파가 없다는 겁니다. 이 뇌파가 세면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뇌파가 얕으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세타파 영역에서도 하얗게 이렇게 뜨죠.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빨간색이 막 떠오르는데 이게 델타파인데 델타파가 어, 몸을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꿈꿀 때 나온 뇌파라고 했죠. 잠을 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만약에 가만히 있는 상태다 하면 눈 뜨고 자는 상태, 눈을 뜨고 자고 있는 상태, 아니면은 돌아다니는 상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활동 리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약물로 안 됩니다. 약물로 먹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이런 뇌파가 나옵니다. 파랗게 나와요. 그러니까 IQ 150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아니고 약을 먹여서 완전히 뇌기능이 저하된 아예 파란 뇌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뇌파 나왔다고 파란색 뇌파 나왔다고 해서 와, 얘 머리 진짜 좋나 보다 하지 마시고 알파파를 찾아야 돼요. 알파파 구간. 이쪽 구간에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쭉 올라올 구간이 있는지 봐야 하는데 그냥 파란색이 나온다고 해서 얘 머리 좋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전부 파란색으로 쫙 나온다 하면 아, 이분은 약을 드시고 계신구나 의심하셔야 합니다. 음. 그리고 일시적이죠. 약을 또 약발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이런 상태로 갑니다. 그럼 또 약 먹이고 다시 이 상태로 갔다가 다시 또 약 먹이고 일시적이고 부작용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뇌파 훈련은 훈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데 3개월에서 6개월, 다시 이렇게 만드는데 또 3개에서 6개월 정도. 아이들 기준입니다. 10살 정도. 네. 잠을 자지 않는 각성 상태에서 세타 리듬이 발생하게 되면 수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뇌 기능 저하 상태로 의심되고 수업 중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뇌가 세타파 상태이기 때문에 뇌가 자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전혀 수용하지 못합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주의 산만한 학생들의 대부분 세타파가 강하기 때문이고 세타파가 너무 강하면 뇌 입장에서 볼 때 각성 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유도하여 깨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뇌 스스로가 스스로 각성 상태를 만들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불쌍한 아이들이죠. 여러 자극들을 찾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되며 행동도 자극적이 됩니다. 이게 바로 ADH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쌍한 거죠. 스스로 자기를 깨우려고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제 이상한 애가 아니고, 제 좀 약간 성격이 나쁜 애가 아니고, 이런 애가 아니고, 자기 자신도 어쩔 줄 몰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위에서, 주위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냐가 상당히 이 아이에게 미래,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력까지 그 시기, 10살, 그다음에 15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은, 야, 쟤 붙잡아라, 얘 때려라, 이상하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약을 먹였냐, 안 먹였냐, 그다음에 병원에 보내야 한다, 뭐 위센터 보내야 한다. 쟤는 왜 그러냐. 애들도 싫어하고, 선생님도 뭐라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전부 뇌 구조, 조절 기능, 전두엽의 문제입니다. 예. 딱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전두엽과 편도체, 이쪽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뇌 구조에서. 자기 조절 주로 전두엽 기능인데, 충동 억제, 주의 집중, 계획 판단, 감정 조절합니다.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이걸 못하게 되는 거죠. 전두엽 기능 저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공포와 불안이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전두엽의 합리적 판단과 감정 억제 능력이 약하게 됩니다. 네. 약할 수는 있으나 사고는 안 쳐요. 전두엽 기능이 잘 돼 있으면. 근데 전두엽도 무너져 있다면 편도체 인간이 되는 거죠. 공포와 불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 꿈을 꿀 때 여러분 악몽 꾸지 않습니까? 가위에 눌렸다.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전부 편도체가 활성화됐을 때 악몽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 그 악몽, 나이트메어, 뭐 가위 눌림, 이거는 편도체의 과활성화. 전두엽은 자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이 약하거나 비활성화되어 있거나 변연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기조절 실패가 가능하다. 실패한다. 보겠습니다. 이 전두엽이 판단, 사고, 계획, 억제, 고차원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변연계가 또 중간에 있습니다. 변연계는 본능, 충동, 수면, 섭식,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본능적으로 밥 먹고 싶어. 아니 나 졸립다. 자야겠어. 그러면 변연계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전두엽이 판단을 합니다. 잠을 자면 안 돼. 나 지금 선생님이 보고 계셔. 수업 시간이야. 자면 안 돼서 전두엽이 변연계의 신경망을 통해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쫙 보냅니다. 근데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 얘가 판단 능력이 흐려지면 변연계가 나 졸려 하면 자는 거죠. 선생이 있든 수업이 진행되든 몰라. 충동. 특히 이제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변연계 이쪽이 더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춘기 뇌가 되는 거죠. 본능 충동 이쪽 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전두엽이 이 변연계와 이렇게 신경망이 이렇게 잘 연결돼 있을 때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서 변연계를 조절해 줘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신경망이 엷어져 있습니다. 신경망이 엷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 변연계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신경망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돼 있으면 흥분하고 충동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Y10에서 나온 건데 이게 정상인의 뇌라면 자살하는 뇌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가 뭐 세계 1등 아니겠습니까? 자살 세계 1등. 네. 이런 뇌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뇌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전두엽이 변연계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트레스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 나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스트레스라도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여자친구들한테 차이거든요. 보통 이제 일병이나 상병 때. 그러면 고통스러워서 탈영하고 자살까지 가는 친구들의 뇌가 이런 친구, 이런 뇌고,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예, 힘들지만 견뎌내는 뇌는 이런 뇌입니다. 이런 뇌를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경망을 강화시키거나 신경망을 탄탄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뇌파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경망을 발달시킨다. 어쩌면 대한민국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 누가 빨강색을 이렇게 쓰셨는데, 네, 지우겠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기술이죠. 네. 그 다음, 편도체를 보겠습니다. 편도체. EBS에서 이게 베셀반 데어클크, 네. 베셀반 데어클크 교수님이 오셔서 뉴로 피드백은 뇌의 회로를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로를 바꾸는 게 뭐냐? 트라우마인데요. 트라우마는 요 편도체가 감정을 조절하는 데인데 1차적 자극이 들어오면 눈으로 딱 들어오면 이 편도체에서 고통 반응을 보이는 뇌 섬엽과 쫙 연결이 돼가지고 이쪽 회로가 연결이 강화가 됩니다. 근데 뇌파 훈련,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게 되면 전두엽, 앞에 전두엽, 전두엽, 전두엽 중에서도 앞에 있는 안과 전두 피질에서 얘가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이쪽 신경망이 발달하게 됩니다. 편도체와. 그러니까 즉 뇌의 회로를 이런 뇌에서 이런 뇌로 바꾸면 트라우마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전두엽을 발달시키고 신경망을 발달시키면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절, 네. 스트레스 조절, 네. 감정 조절, 네. 이런 거 전부 가능하다. 네. 그래서 뇌의 회로를 바꾸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결핍의 본질은 끊임없이 자기 조절하는 뇌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해법은 자기 관리 능력을 학습하거나 복습할 수 있도록 뇌파 뉴로피드 훈련을 계속 뇌에 제공하는 겁니다. 다른 치료법에서 요구하는 내적인 생화학적 보충, 약물이나 외부 환경적인 수정, 대한 끊임없는 요구, 뭐 이래라 저래라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런 거에 대한 수많은 요구를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뇌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의결핍, ADD, ADHD, 성인 ADD, ADHD. 여러분 노인이 ADD, ADHD면 치매입니다.
결국 셋업하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과의 부적응, 세상과의 관계, 그로 인한 내가 비적응성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극복, 세상과의 불만족스러운 상호관계, 부정적 비적응성 행동 주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래서 저희 2D 스펙트럼하고 BQ2 주의 보고요. 뉴로하모니 훈련 사례 대파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HD 아동의 세상과 불만족 상호관계에서 주의 조절, 충동 억제의 어려움을 지닌 아이가 사회적 규범, 과제, 타인의 기대, 반복적으로 부딪히며 본인도 주변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호작용 패턴이 고착된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예. 결국 아동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환경이 예, 아이가 못 따라가면서 서로가 피곤하게 만들고 실망시키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가정에서 지시를 하면 아이들이 미룹니다. 그리고 물건 정리에 실패를 합니다. 이런 전형적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아이의 심리는 어차피 또 혼난다. 예, 어차피. 예, 좌절. 그다음에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환경이 반응이 되냐면 잦은 꾸중, 감정적 대응, 예, 이런 코시브, 강압이 형성이 됩니다. 너 또, 너 또 이렇게 되죠. 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산만하고 말을 끊고 과제는 안 하게 됩니다. 수업이 재미가 없고 과부하에 걸려서 따라가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충동이 폭발하게 되고 결국 교사의 반응은 경고, 불이익 그러면서 아이 성적 저하되고 학업 자존감이 하락하게 됩니다. 또래 아이들의 관계도 규칙 어기고 대화 가로채고 하면서 거절, 민감성, 과격, 과잉 반응가 나타나게 되고 또래에서 거부당하고 왕따가 되면서 사회계술 학습 기회가 감소가 됩니다. 내면적으로는 반복, 실패,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나는 문제야, 불안, 분노, 그다음 부정적 정서가 다시 행동, 그러니까 정서가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행동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뉴로 피드백이 초월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실패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뇌파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과도한 세타파, 낮은 주의 집중력, 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베타와 SM알파. 그러니까 집중이 붕괴되고 있고 충동이 폭발합니다. 이때 뉴로 피드백이 작동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과도한 세타파를 어떻게 합니까? 내리고 SM알파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뉴로 하모니가 하는 지점이죠. 그러면서 변화 메커니즘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한테 뇌파 목표 달성 시 화면이 움직이게 되거나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집중하면서 즉각적 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각적인 보상. 지금까지 이런 즉각적 보상이 없었어요. 바로 보상이 되죠. 그 뇌파가 나오니까 화면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숙제 내고 너 왜 안 치웠니?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었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수업, 숙제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고 충동성이 없어져요. 그 다음 거절 민감성입니다. 작은 비판도 적대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눈빛마저도 제가 왜 날 쳐다보지? 아, 기분 나빠. 야, 너 왜 날 봐? 짜증이 나고 사람 그냥 때리고 집어 던지고. 근데 이런 뇌의 뉴로 피드백이 어디에 작동하냐면 뇌가 바뀌면 땡 소리를 알려준다든가 화면이 빛이 난다든가 그리고 꽃이 핀다든가 하트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렇게
계속 성공 경험을 아이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패 기억 대신 성공하는 거, 뇌파가 시각화돼서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복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비판, 방어적 반응이 살짝 가라앉게 되고 협력을 요청하는 수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강압적 코시브 부모 교사. 부모가 뭐라고 하고 교사가 뭐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더 세게 반항을 합니다. 엄마는 왜 날 낳아서? 또 교사한테 하는 말은 나이 먹고 잘 한다. 나이 먹고 살기 힘든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더 센 반항을 하고 나중에 가출까지 해버리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고요. 네. 이때 뉴로피드백의 작동 지점은 잘된 순간, 칭찬 가이드입니다. 잘된 순간만 그 다음에 뇌파를 딱 전후 뇌파를 비교하면서 뇌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칭찬 가이드, 칭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아이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주목 보상의 부정행동이 뇌파 조절 성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순환, 결과는 갈등순환 깨지고, 어? 잘했다고 하네? 나 뇌파가 변하고 있어? 잘 된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약물 치료하는 병원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제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의사의 말에만 의존해야 돼요.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요즘 뭐 어떠십니까? 뭐 증상이 어떠십니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더 먹어봅시다. 뭐 줄여봅시다. 이런 건데 뇌파는 전후로 보여주잖아요. 네 번째, 또래 거부 학습 사회기술 결핍. 예, 또래들이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팀 수행을 주면은 제 왕따 시키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기술 결핍되는데 뉴로피드백의 작동 지점은 전두엽, 감정 회로를 안정시킵니다. SML파 각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감정 회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변연계와 편도체 잘 전달하면서 충동적인 말 가로채기나 규칙 등을 이렇게 위반하는 것이 줄어들고 또래 아이들에게 점점 다가가고 말하는 것이 예, 안정되고 편해지죠. 그래서 우정, 유지라든가 협동 게임 참여가 가능해지고 사회적 고립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문제점인데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뉴로 피드백 훈련이죠, 여기는 훈련. 훈련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 지점입니다, 이제. 요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아이들이 보는 것은 이겁니다. 1, 2, 3, 4로 아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여기 가자고 해도 안 된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고 아, 적대 신호로 해석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충동이 폭발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코시브가 계속 반복되니까 더 센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훈련을 안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야,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예요. 이 관계 장벽 수준에서 이 뉴로 피드백 작동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생각을 똑같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같게 해줘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생각 말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무조건 칭찬. 진심이 어린 칭찬으로 가야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넌 지금 이 상태인데 내일은 더 잘할 거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와서 뭘 하게 되면, 와, 너무 진짜 잘한다. 딴 아이는 안 되는데 너 이것도 하네? 처음으로 얘가 칭찬을 받게 돼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거 했더니 공이 기본을 흐르는데 막 커져요. 땡 하면서 커져. 와, 너 진짜 잘한다. 너 이런 능력이 있었네? 너 진짜 대단해. 바로바로 즉각적인 보상, 자존감, 자기 효능감 복원. 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이거를 처음 느끼는 곳이 뇌파 훈련 첫 번째 타임입니다. 아이들이 딱 앉자마자 집어 던지고 막, 안 한다고 하고 할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할 수 있도록 용기, 격려, 칭찬. 그 다음, 훈련시키시는 분도 용기, 칭찬. 모두가 이 아이에 대해서 칭찬, 격려해줘야 돼요. 그럼 이 아이가 언제 변하냐? 그리고 시간이 얼마 걸리냐? 했을 때 14일 걸립니다. 14일. 제가 2주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2주의 기적.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뭐 노트북 막 깬다고 하고 막 쾅쾅 했던 애가 2주만 딱 되면 혼자 앉아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이 2주를 부모님과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2주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상도 해주면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약물은 안 돼요. 약이 칭찬입니까, 여러분? 약이 보상이에요? 약을 먹으면 자기 효능감이 복원되고 즉각적 보상이 됩니까? 이것만 하면 ADHD, 자폐아, 발달장애, 지적장애 전부 이걸로 한 겁니다. 아이가 14일 만에 여기밖에 없다.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곳은 이거다. 애가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을 빨리 꼭 사람답게 만드는 가자. 겁니다. 빨리. 그래서 어떻게 해서 뉴로하모니는 이걸 극복하는가? 행동 교전이 아니라 뇌 패턴 자체를 재학습하고 불만족스러운 관계의 끈을 건드립니다. 아이가 감시 대상에서 스스로 감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했나 안 했나가 아니라 아이가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가 훈련하게 됩니다. 외적 처벌이 사라지고 자기 주도 피드백이 자리 잡습니다. 왜? 이거 하면 칭찬받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받고 욕먹고 왕따 당했는데 뇌파 훈련하게 되면 칭찬받아요. 하고 싶어해. 그게 첫 번째입니다. 동기부여. 관계 생태계까지 재배선이 됩니다. 객관적 뇌파 지표를 매개로 해서 부모님, 교사, 아이들이 보면서 반응 양식이 바뀌고 이 아이가 한 달 되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많이 줄어드네. 선생님이 잘했다고 얘기하네. 아이들이 너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갈등이 이 갈등의 고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은 일시적이지만 뉴로 피드백은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 타는 연습 넘어지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서 나중에 딱 서서 쭉 가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세션 밖에서 유지가 돼서 습득된 네트워크 효율이 일상 상황에서도 수업 중이든
가정에서든 놀 때도 자동으로 발동되어 약물이나 감독, 누가 지속적인 감독 없이도 장기적 유지가 됩니다. 네. 이 내용은 이 논문에서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 비적응성 행동 주기입니다. 어떤 분이 뭐냐? ADHD 아동이 주어진 과제, 숙제, 수업 참여, 정리정돈, 집중하지 못하거나 충동적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 교사로부터 즉각적 부정적 피드백, 꾸중, 잔소리, 처벌이 나오게 되죠. 그럼 아이는 좌절, 분노, 불안을 느끼며 더 크거나 공격적 방식으로 반응을 하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어른이 지치거나 상황을 중단해주면 아이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참네, 선생님이 참네 하면서 이걸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엄마랑 싸워서 엄마를 지치게 할 건지, 교사를 지치게 할 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고 고착되는 현상이죠. 이거를 부정적 비적응성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보겠습니다. 부정적 비적응성 행동 주기를 초월하는 뉴로피드백 4단계 메커니즘. 신경 표적을 설정하게 되고 즉각 자기주도 보상을 해주게 되고 실행 기능을 회복시키고 상호작용 재구조합니다. 첫 번째 얘기랑 비슷합니다. 뉴로피드백이 작동한 핵심 원리는 뇌파로 일단 뇌를 각성시켜 버립니다. 전두엽을 각성시켜서 전두엽 기능을 다시 정상적인 전두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일단 알아듣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ADHD 특유 뇌파 패턴을 규명하고 목표 피라미드 뭐냐 이게 세타파는 내리고 SR파를 계속 올려줍니다.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학적 과각성, 저각성 구간을 정밀 조준해서 뇌파를 뇌파가 뭐냐면 여러분 세포와 세포의 대화거든요. 이 세포와 세포의 대화를 너무 느리게 했던 뇌를 전두엽을 아주 빠르게 맑게 각성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 자기주도 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못 해줬는데 뉴로피드백의 작동의 핵심 원리 즉각적 보상입니다. 이게 그냥 보면은 땡땡 소리 나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나나보다 뭐 이렇게 되나 하는데요. 아이한테 아니면 훈련하시는 분에게 이 땡 소리는 천억 개의 세포가 너가 원하는 상태가 됐을 때 나오는 기적의 주파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뇌에서 내가 원하는 뇌파가 만들어져서 땡스로 다시 뇌한테 알려줍니까? 저는 그게 기적의 순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땡소리, 특히 발달장애, 지적장애, ADHD 애들이 훈련할 때 땡소리가 날 때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하다못해 뇌건강 2단계 할 때 태양이 머리를 돌 때, 와, 너 이것까지 해? 저번에 안 됐었는데, 저번에는 10분 걸리던 것을 이제는 9분까지 잘 된다. 즉각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뉴로하모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울고 떼쓰면 요구가 사라진다. 이게 차분히 집중하면 화면이 반응한다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울고 떼쓰면 돼. 에서 갑자기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엄마가 칭찬해주고 다른 이 상대방들이 날 잘해주고 애가 바뀌게 돼요. 즉 이런 문제 아이들의 훈련은 뉴로 피드백 플러스 같이 이 아이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행 기능 회복, 반복 세션, 3, 40회 동안 전두엽 운동, SMR 상승, 베타 감소. 네. 그러면서 감정, 충동 조절이 되고 과제가 지속할 수 있고 작업 기억 등
예, 이런 나쁜 것들이 빈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교사는 게임 점수, 집중 그래프 같은 이 뇌파 분석지를 갖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꾸중, 격화, 항복시키려고 하시는 거 이게 이제 없애시고 와, 너 잘하고 있어. 뇌파 보니까 너 잘 되고 있어. 칭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했던 내용 중에서 의도 실행 극대화라는 게 있었는데 의도 실행 극대화, 자기 자신을 계속 이 실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훈련하는 건데 거기에 최고봉이 뭐냐? 칭찬입니다.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이에요. 동물도 춤춘다는데 칭찬만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엄마하고 했던 우리 아빠랑 했던 교사와 했던 이 상호 강화고리 갈등이라는 이 신경망의 구조에서 협력적 모니터링, 나 도와주시는 분들이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기능 회복이다. 실행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뉴로 피드백을 하게 되면 벤슬만 대학교 그 교수 뉴로 피드백을 하게 되면 뇌의 실행 기능이 가장 극적으로 좋아진다 얘기합니다. 실행 기능. 그럼 실행 기능이 뭐냐? executive 펑션인데 뇌가 복잡한 문제 해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소리 지를까? 자기 조절, 계획 수립, 주의력 유지, 충동 억제 등의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실행, 뇌의 기능을 실행, 이런 뇌의 엄청난 능력들,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좋아집니다. 그래서 2주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배우가 돼서 한 2, 3주만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뉴로하모니로 1차적인 단계가 넘어가게 됩니다. 행동 대신 신경 패턴을 조절합니다. 부모 아들 갈등이 아닌 뇌의 전기적 피라미터를 직접 훈련하면서 기적 원인을 넘어서게 되고요. 내재적 동기 시스템을 전환합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외적 처벌이 아닌 자기 주도적 긍정 경험을 강화해서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그 다음 학습된 무기력을 차단시킵니다. 왜? 계속 성공하는 경험. 잘했어, 잘했어. 누적되면서 해봤자 또 혼난다. 라는 예견적인 좌절이 사라지면서 비적응적 회피 전략이 약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 뇌가 스스로 자동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뉴로피드백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효율은 게임이 꺼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똑같이 약물 일시적이죠. 감독이 없으면 또 딴 거 하죠. 이런 것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자가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벌써 8시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네, 저희 어, 뉴로하모니로 요 문제아들 내파 보고 사례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통합 촉진인데 거기까지 하면서 목요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어떻게? 질문인데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ADHD 이런 현상이 아까 유전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유전이라고 죄송합니다. 유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환경에서 그러면은
환경이 더 강하지 않을까, 뭐 자극을 받고 좀 자신감이 없고 그런 환경적인 고립 상태에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렇죠. 그게 생각도 제일 이렇게, 더 큽니다. 예? 그게 더 큽니다. 환경적 요인이 더 큽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네네. 전전두 네트워크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 이게 전전두엽이 활동을 한다는 이런 뜻인가요? 전 전두엽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들이 네. 이 전두엽이 우리 뇌의 모든 부위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 CO예요, CO. 그래서 전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하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판단, 사고, 뭐 통합, 조절 이런 뭐 이성적인 판단 이런 능력들을 하는데 이 기능들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세포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신경망이 아까처럼 잘 연결돼 있어야 하는데 신경망이 10개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신경망이 떨어져 있으면은 기능이 저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변형계에서 전두엽으로 옮겨간다는 거, 변화가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했는데요. 일단 전두엽하고 전전두엽의 차이점을 보면은 전두엽이 대장이면은 전전두엽은 대대장인가요? 전 전두엽이 더 이렇게 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전두엽이, 그러면, 네. 전전두엽이 청소년기에 많이 발달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청소년기에 뭐 되게 많이 중요하나요? 발달을 하는데 네, 많이 발달을 하는데 뇌 발달상 요 네. 밑에 부분부터 발달을 해서 변형계부터 더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도 전두엽이 더 발달되는데 아직 미성숙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질문 하시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 그 특히 태어나서 그 TV 보게 하잖아요. 네. 아니면 유튜브 보게 하고 근데 아주, 아이들이 막 신나서 어, 아이는 막 뭐 옹알옹알 하면서 뭐 막 움직이니까 뭐 얘기를 해요. 자기 딴에는 이야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TV나 태블릿 PC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아, 이 세상은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신경망이 만들어져요. 그 ADD, HD 그런 것도 그러니까 상황이죠. 환경.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ADHD하고 ADD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ADD는 주의결핍이에요. 주의력 결핍. 주의력 결핍. 아, 이건 선택이 안 돼. 일단 정보는 들어왔는데 네. 기존의 정보하고 잘 연결이 안 되면서 이런 이제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참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과잉 행동은 없어요. 근데 ADHD는 주의 결핍이면서 과잉 행동이에요. 네, 1차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ADD는 1차적으로 뇌에 들어와요. 네. 들어왔는데 결합이 안 되고 ADHD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오게 하려고 애가 찾으러 다녀요. 돌아다녀요. 예. 그래서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하는 애들이 이제 ADHD. ADD는 가만히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거나 멍하거나 잘 이렇게 애가 좀 느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간 되시면 또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